불교하면 아무래도 이제 서양 철학과 긴밀하게 접목되는 그런 철학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인도를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중심의 이제 불교 연구자들하고 서울대학교 중심의 이제 불교 연구자들, 미수사까지 포함해서 한 35명 가까이가 이제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여러 다양한 모습을 봤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과 연루해서 보게 되면 인도 중에 특히 이제 날란다 대학이라는 아마 기원 한 4세기, 5세기부터 시작해서 13세기, 14세기 초까지 유지됐다고 보는 그런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아마 전 세계 유학생들이 한 1만 명 정도가 모였던 지금의 우리나라의 종합대학, 유니버시티 정도의 규모를 갖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그 대학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되어 있지만 붉은 벽돌로 이제 여러 발굴을 통해서 보존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 털은 아마 지금 현재 확인되는 것만 한 10만 평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 대학을 다시 재현하자고 해서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서 아마 인도의 그 외무부 산하로 날란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대학이, 작은 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대학원생 중심으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생 한 20여 명 가까이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역사, 철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을 이제 보면서 그 날란다 대학을 향해서 이제 유학을 갔던 7세기 초에 특히 중국의 슈엔짱, 현장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학생이 있습니다. 602년에서 664년까지 살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600년생으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이 현장이라고 하는 불교 전통에서 옛날에 이제 고역이라고 해서 경전 번역상에는 보면요. 경전 번역, 특히 인도 유로피안어군이 이제 산스크리트, 특히 이제 그 파성이 팔리어 같은 불교 고전어들이 중국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번역이 되는데, 특히 산스크리트의 경론이 번역이 될 때 이 쿠마라집이라고 하는 쿠마라지바, 인도 서역, 특히 쿠차국, 지금의 중국의 중앙아시아의 그 화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쓰죠. 호탄이라고 하는 여기 출신의 왕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인도인이고 어머니는 이제 호탄국의 공주였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쿠마라지바라고 하는 아마 4세기 중엽부터 5세기 초 정도에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역사를 하면 굉장히 불행했죠. 이 쿠마라지바를 초빙하기 위해서 10만 대군을 일으키기도 했던 중국에,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그 잡혀가서 원치 않는 쿠마라집의 그 우수한 어떤 그 DNA를 복제하려고 공주와 강제로 합방을 해서 그 파괴를 시키는 그런 굴욕을 또 느끼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그 공부를 하게 되고, 적어도 한 10개국어 이상을 하면서 경전 번역에 하여튼 기초를 만든 인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번뇌, 클래시아라는, 그 다음에 극락, 그 다음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말을 사실 번역한 루파 베다나, 이렇게 쌍스카라, 루파 베다나, 쌍저야, 쌍스카라, 비즈냐나, 이렇게 오온이라는 그런 번역들이 사실은 현장에 의해서 됐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반야심경의 중요한 구절이 사실 구마라지바에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지바의 이전 번역을 고역이라고 하고요, 경전 번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구마라집 이후부터 현장 번역을, 구마라집 이전 번역을 고역이라 하고, 현장 이전 번역을 구역이라 하고요, 현장부터의 번역을 신역이라 합니다.
구마라집 이전에 이제 초기 역경성인 불도증이나 뭐 안세고 같은 사람들의 번역들이 이제 고역이라면 구마라집의 번역을 이제 구역, 구마라집이나 진제 3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과 의정 같은 인물의 번역을 신역이라고 하는데, 이 현장이라고 하는 분이 627년에서 645년, 600년을 치면 629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17년간, 만 16년 동안 인도의 이제 날란다 대학을 향해서 유학을 갑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뭐 미국 하버드 대학을 유학 가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지적인 뭐 어떤 지식의 총 집대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날란다 대학, 나란다, 뭐 이게 한자로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나란다 대학을 향해서 유학을 갔던 건데요. 나중에 이제 17년 동안 돌아와서 우리가 그 유명한 대당서역기, 이게 12권짜리로 제자 변기라고 하는, 변기라는 제자에게 구술을 해서 기록한 것이 대당서역기인데요. 이게 이제 동아시아 이후에 뭐 수호전 같은 그런 유명한 또 서유기, 이런 그 4대 기서에 있는 것처럼 서유기로 유명한 그 모티프가 된 게 전부 이 대당서역기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 현장 법사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이제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황사의 백서를 번역할 때 성서를 이제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외래인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 뭐 한글이든 한자든 간에 이제 국내 사람들에게 경전을 번역할 때 뭡니까? 의미 중심의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뜻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초기에 쿠마라지바 이게 서역 출신이고 뭐 진제 삼자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번역할 때 기본적으로 의미 중심의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뜻의 전달을 중시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앞시대 한 130년 전에 법현이라는 그 고성에 불국기라는 게 있고, 뭐 현장에 또 이제 대당서역기, 또 이후에 의정의 남해 기긴의 법전, 대당서역 구법 고성전 같은 이제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다시 이제 서역에 가서 산스크리트를 배워서 돌아와서 번역할 때는 역시 직역에 충실한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우리가 관자재보살이 이제 아발로키타 이슈와라, 아발로키타 이슈와라의 합성인데 관자재보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광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많이 번역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원전에 충실한 번역을 현장법사는 한 거죠.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법사가 645년에 돌아와서 이제 불교의 마음의 철학이라는 유식학, 알라의 비즈냐냐 하는 열애장 유식하는 이런 유식학의 중요한 논소들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견당사들이 우리가 동지가 되면 동지사로 이제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초기에 유학을 갔던 인물들이 현장이라고 하는 고성이 서역 인도로 가서 대당서역기에 따르면 한 138개국이 나옵니다. 그 중에 126개국은 직접 갔고 12개 나라는 근처까지 가서 메모를 하고 전문을 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돌아와서 이제 많은 경론, 뭐 지금 한 73부, 한 1,500여 종 가까이 번역했다고 지금 있는데 조금 출입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20년 동안, 664년까지 20년 동안 번역해서 남긴 역경서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이 시작이 되니까 45년 돌아와서 이제 신라 견당사나 유학생들에게 전해 들었던 이제 신라의 이제 의상 대사가 8년 연상의 원효와 교류하면서 우리 형님 뭐 사형이죠. 뭐 직접 서성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인도 유학 갑시다. 중국 유학 갑시다.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많은 경론을 번역해서 지금 장안에 불교 교학이
특히 유식학을 비롯한 이제 마음의 철학, 심리 철학 이쪽이 아주 무성하니 거기를 향해서 유학을 갑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게 650년입니다. 그때 1차 유학을 갔고 가다가 그때는 이제 그 아직 백제 고구려가 남아있던 시대니까 신라 경산, 옛날에 장산이죠. 거기가 원효 고향이고 뭐 경주로 활동을 했지만 아마 의상은 경주에 있다가 경산에 원효를 찾아와서 아마 유학을 제안했던 것 같고 원효도 지적 갈증이 강했던 인물이니까 함께 유학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문경, 뭐 충주, 장원에서 글쎄요 파주를 거쳐서 아마 뭐 해주, 평양, 국내성 이렇게 해서 요서 이게 요하를 건너서 아마 요서 지역에서 아마 이제 당나라 그 술락군과 고구려 술락군이 있는 그 경계에서 아마 첩자로 오인받아서 잡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누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십 일 동안 잡혀 있다가 겨우 풀려나게 돼가지고 650년의 1차 유학은 사실 실패하게 됩니다. 아마 진이 다 아셨겠죠. 뭐 안기부 고문을 당하듯이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자기 공부하다가 다시 661년에 이제 그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서쪽으로 아마 계립영로라고 하는 영남대로 이쪽을 통해서 이제 과거는 중영로 중심으로 고구려 중심으로 올라갔다면 이제 계립영로라는 견당사들이 많이 가는 길인데요. 그게 이제 경주, 뭐 상주 이렇게 해서 장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화성으로 빠져나가는데 일부 뭐 직산 얘기해서 천안 간 사람이 얘기하지만 성안 쪽으로 저는 이제 화성으로 보고 화성에 당항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그 나루터를 관할한 당은포라는 나루터를 관할하는 그 당항성을 향해서 갔고 당항성 근처에 있는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6월 하순쯤 보입니다. 가다가 첫날 밤에는 이제 땅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또 감실이 있는 북파인 곳에 잠을 잤는데 이틀 아침에 보니까 계속 비가 심하게 와서 6월 하순 우리나라에 장마가 오니까 그 장마 때문에 이제 한치 앞을 걸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거기 길을 나서기가 힘드니까 하룻밤을 더 자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땅막인 줄 알고 잤던 그곳이 다음날에 이제 자다가 아주 그 동티를 만나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심리적 스트레스 같은 것이 있어가 일어나서 보니까 바로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원효 유명한 어젯밤 잠자리는 무덤이어서 매우 편안했는데 오늘 밤 잠자리는 땅막이어서 매우 뒤숭숭하구나. 반대로죠. 어젯밤 잠자리는 땅막이어서 매우 편안했는데 오늘 밤 잠자리는 무덤 속이어서 매우 뒤숭숭하구나. 알겠도다. 마음이 생겨남으로 가지가지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짐으로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또 삼계는 오직 내 마음에서 일어날 뿐이고 존재하는 모든 현상의 만법은 오직 내 인식 속에 있을 뿐이니 마음밖에 어떤 현상이 없는데 어디 가서 따로 구하리. 나는 당나라 가지 않겠다 하고 다랑을 메고 신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원효의 오도의 계기인데요. 자, 원효의 오도의 계기에서 이제 여기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 뭡니까? 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이제 의도 있고 여기 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8식, 7식, 6식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3계 유심, 만법 유식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불교의 심리 철학이랄까요? 마음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원효의 오도송에 다 있습니다. 요 심과 식이 있거든요. 이제 바로 원효의 이 심의식이라 할 때 심의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심청 마음이라면 심이 의와 식은 이제 표청 마음으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표청 의식으로. 되게 이제 원효의 사상을 뭐라고 하느냐 할 때 원효의 사상을 흔히 여러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 제가 그 자료집에도 넣었지만 원효 철학의 상위 개념이 뭐냐? 되게 일심의 철학이다. 일심 사상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화쟁회통 해서 앞에 화쟁 사상이다. 또는 화쟁회통을 지어서 화회 사상이다. 논법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무예라고 하는 걸림없는 일체 무예이니 걸림없이 생사를 넘어간다. 건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맥락에서
무예 사상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아시아나 불교 사상사의 맥락에서 볼 때 원효 사상은 역시 일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상위 개념으로 보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심지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심의 근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효의 많은 저술, 뭐 지금 한 25종 내외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기준으로 볼 때 그들 저술 속에서 원효 사상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일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원효에게서 일심은 이제 이게 철학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삶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얘기할 때 역시 이 암과 삶의 거리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무화시키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뭐 퇴계처럼 또는 양명처럼 뭐 지행 일치를 얘기하고 퇴계는 지행 병진을 얘기하지만 이 암과 삶의 거리를 최소화 또는 무화시킨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원효에게 있어서 일심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철학적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수행상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이상적인 어떤 수양학의 핵심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일심 또는 일심지원이라 할 때 우선 먼저 얘기하는 일심지원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9갈래,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이 근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이 이제 대상인 감각 대상인 경에 연해서 식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인식의 주체인 육식이 있고 육근이 있고 대상이 육경이 있고 이 사이에 이제 활동하는 인식, 활동, 행위, 의식을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할 때 육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오식인 감각적 의식이 있고 제6식인 이제 요별경식 대상을 하나하나 보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하는 나눠보는 요별경식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사량의식인 제7 말라식이 있고 그 밑에 우리 인식과 경험을 저장하는 제8 아레야식 또는 아리야식, 아레야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8가지 의식 말고 바로 그 밑에 제9 아마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말라라는 것은 아는 부정적도고 말라는 번뇌, 때라는 건데 우리가 무구식 또는 백정식이라고도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심을 찢다라고 하는 거하고 흐리다야라는 말로 나누어서 10식까지 얘기하는 예도 없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마음을 10개로 나눠보는 예도 없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9개까지 보고요. 그 찢다와 흐리다야라는 구분을 이제 이걸 나눠서 볼 때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이제 나눠보지 않더라도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보면 이제 제9 아말라식이라는 범주로 보는 것이 이제 구역유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대사가 인도 유학 가서 돌아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가기 이전에 옛날 그 구마라집이나 진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보리유지 3장에서 번역되어 있는 마음철학 관련 논서들의 기초에서 볼 때는 이제 구역에도, 그러니까 일반 철학뿐만 아니라 유식, 신역, 유식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한 철학인 유식학의 옛 버전이 있고 새로운 버전이 있는데 옛 버전이 이제 구마라집 내지는 보리유지 3장 등등의 번역본에 의거해서 현장은 공부를 했었고요. 특히 요가사지론, 요가 수행자들의 요가 수행상에 체험한 내용들을 이론화시킨 부분이 이제 요가사지론인데, 그게 이제 구역 17권짜리가 이제 성문지 중심, 보살지가 아니라 이제 아라한 중심의 수행위에 대한 그 중심으로 보면서 현장 자신이 뭔가 좀 미진하고 미흡한 것이 있어서 이제 유학을 시도했던 건데요. 돌아와서 번역한 신역 요가사지론은 사실 100권입니다. 그 안에 이제 요가의 이제 음역인데요. 요가 수행자들, 요가사, 부미, 뭐 토대이기도 하고 어떤 체험한 기반이기도 한데요. 그 논서 100권짜리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동아시아 불교에. 여기에 이제 구역이 있고 이제 신역이 있는데 현장은 신역 속에서 이제 구역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신역으로 이제 자기네 철학적 기반을 다지는데요. 원효 역시도 역시 구역 불교, 유학 가기 전에 구역 유식에 입각해서 자신의 불교 인식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 계기는
진흥왕 때 명관이라고 하는, 아마 유학성으로 보니 명관, 또 자장 나중에 진평왕 때 등등이 1700함을 가져왔고 여러 경론을 가져온 걸 가지고 원효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명관이 가져온 그 대장경은 황룡사에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장이 가져온 대장 장경 1700함에 있는 한 박스에 40권 정도 들어간다면 1700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래서 아마 분황사에 보관했다가 통도사를 창건하면서 통도사로 옮기지 않았나 추정이 되는데, 아마 원효는 적어도 왕의 부마였고 분황사에 있으면서 적어도 구역 유식 경론을 섭렵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상의 제안에 따라서 함께 인도 유학, 중국 유학을 시도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첫 차례, 둘째 가면서 결국 무덤 속에서 깨침을 얻으면서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는 유학의 불필요함, 인간의 의식,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일심을 발견함으로써 더 이상 유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서랍을 신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저술과 철학적 체계를 세워가는데, 그럴 때 이제 원효의 이제 일심 사상이라 했습니다만은 원효의 수양학이랄까요? 수양론이 뭐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이제 원효의 저술에 보이는 일심의 한 두 층이, 크게는 세 층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실론이라는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대성에 대한이 아니라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맥락적으로 볼 때는 대성에 대한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명보살이 쓴 유명한 저술이고, 그 마명은 용수보살의 할아버지 마명이기보다는 적어도 아마 4세기, 5세기 정도 역사상으로 등장하는 6명의 마명, 아슈바 고시아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이 마명이 쓴 대성 기실론에 대해서 원효는 한 8종 가까이의 주석서를 남길 정도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효 철학을 되게 기실론의 철학, 기신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실론에서 말하는 이제 일심 이문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일심의 두 측면이어서 일심에서 이제 심진여라고 하는 심생멸문이라고 하는 이제 두 측면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한 마음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측면, 참으로 그러한, 나타부터 참으로 그러한, 있는 그대로의, 그러니까 해맑고 청정한 우리의 마음의 측면이라면, 원효가 많이 쓰는 게 문과 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문은 교문이고 법문이고 하나의 그 철학적 범주를 세우는 건데, 문이 상이고 논이 하위로 보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생멸, 찰나생 찰나멸하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해맑고 깨끗한 우리 마음의 측면이라면, 마음에 때묻고 물들은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 현이 이제 이거는 청정, 맑고 깨끗한 청정분이라고 부분, 이쪽은 물들은 염호분, 이렇게 구분하는데, 원효의 오도성으로 보면 어젯밤 잠자리는 땅막이어서 피곤하니까 눕자마자 잠들었으니까 불생불멸, 진여는 불생불멸에 따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내 마음의 번뇌 파도가 생하고 멸하지 않은 맑고 깨끗한 상태, 총알처럼 끊임이 없는 이 실선의 마음 상태겠죠. 평정의 상태. 우리 마음이 양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젯밤 잠자리는 생멸에 피곤하니까 눕자마자 잠이 들었던 그런 상태라면, 오늘 밤 잠자리는 무덤이라고 생각하니까 뒤숭숭한 거죠. 지신의 노여움, 다름탈, 동티. 그러니까 파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어젯밤 잠자리는 땅막이어서 매우 편안했는데 오늘 밤 잠자리 무덤 속에서 매우 뒤숭하다. 똑같은 잠자리인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면서 결국 바로 일심을 발견하죠. 원효가 한 마음. 네, 이 진여와 생멸의 상위에 자리한 일심을 발견함으로써 깨침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실론의 구도인데, 자, 이 구도가 이제 원효 철학의 가장 핵심 구도로 작용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문제는 이제 원효 사유의 중요한 측면의 구조가 능가경이라고 하는
랑카바타라 수트라, 이제 능가는 스리랑카처럼 거기 가서 이제 부다가 이제 설법했던 것을 기록한 경인데, 이게 4권 능가경, 10권 능가경이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7권 능가경을 봅니다. 번역자가 다 다른데, 원효 당시 10권 능가경과 4권 능가경이 널리 유행했고 유통되었습니다. 대개 유식학, 심리학 할 때 가장 중요한 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선수행과 관련된 경이기도 한데요. 이 능가경에 입각해서 이제 사실 만들어진 논서가 대성기실론입니다. 대성기실론에 많은 전적이 있지만, 우리가 경이라는 붓다의 말씀이 있고 논이라는 이제 보살론사의 주석이 있다면, 사실 경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능가경의 사유가 가장 많이 투영되어 있고요. 그 논서 주석이 사실 이제 대성기실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효 역시도 이제 거기에 주목해서 기실론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8책 가까이 주석을 하면서도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일심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보는 대목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멸로서의 일심하고 열애장으로서의 일심입니다. 열애장은 열의 태아,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가능성, 열의 태아를 함장하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는 이 두 측면인데요. 이걸 이제 나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멸으로서의 일심하고 열애장으로서의 일심을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측면으로서의, 정멸은 뭐 열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번역이기도 한데, 이런 측면하고 열애장으로서의 일심, 여기 이제 생멸이 있고 그런 거죠. 이 두 측면을 나눠서 설명하는 게 이제 원효의 기본적인 구도인데, 이거는 이제 그의 기실론 주석서나 금강산매경의 주석인 금강산매경론에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번에 드리면서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균여저술에서 화엄 5교장, 달리 말하면 화엄 일성교입분제장에서 균여가 법장과 원효의 대목을 인용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원효는 기본적으로 이런 두 구도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걸 이제 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과위입니다. 수행의 결과죠. 이미 깨침을 얻은 과위라면, 인위는 아직 수행상에 있는 보살이나 아라한이나 이렇게 수행상에 있는 사람들의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효의 사유를 법장과 비교하는 균여. 균여는 932에서 982년까지 고려 광종 때 발탁된 국사이기도 한데요. 그의 이제 유명한 법장의 그 저술 중에 화엄 5교장이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뭐 다시 복잡한데, 화엄 일성교의, 화엄 일성교의 분제장을 약칭 이제 화엄 5교장이라고 합니다. 화엄 교판을 5교로 하기 때문에 법장의 하나의 그 화엄 개론서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인데, 이게 이제 법장 이후에 동아시아, 특히 한국, 우리 고려나 일본에도 많이 읽힙니다. 여기에서 이제 균여는 바로 원효와 법장을 인용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과위인이라고 하는 기본이 있는데, 요 일심과 진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법장 같은 경우는 요 일심과 진여를 동일시함으로써 요런 범주 하나 하고 요런 범주로 해가지고 이제설, 뭐 제라는 것은 이제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진제 속제처럼 붓다의 깨침의 세계를 말할 수 없는 세계하고 말로 표현된 세계, 이렇게 흔히 설명할 때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범주를 이제라는 측면으로 설명하는 반면에 원효는 이 아까 정멸로서 일심하고 열애장으로서 일심이라는 이런 범주를 얘기하면서도 이 법장처럼 이거를 동일시하고 나누어서 요거를 바로 본법으로서의 일심을 따로 설정하고
크게 삼재설을 주장하는 대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장의 경우는 이 과위인이 특히 여기서 이제 법장은 다분히 화엄가니까 망식으로서의 아래아식인 유식가를 규기를 중심으로 한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다분히 기실론의 논리를 원용하기는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화엄의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신의 그 설을 방편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원효는 기실론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측면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선은 여기 1심과 진여를 동일시하는 법장은 다음 단계의 화음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고리로서 얘기하는 반면에 원효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동일시를 끊어버리고 진여문은 심진여문은 과위고 심생멸문은 인이라면 1심과 열애장이라고 하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도 뭐 나름대로 과위와 인의로 설명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1심과 열애장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1심의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삼재설의 입장에서 본법으로서 1심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1심의 열애장과의 확실한 우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삼재설 입장에서 1심을 본법으로 1심이라는 측면 하나 하고 과위로서의 심진여문과 인의로서의 심생멸문의 구도로 자신의 체계를 최종 정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종. 그래서 이제 원효는 그의 사유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여기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구도에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지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관.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사마타 위파사나 하는 이 구도인데요. 이 사마타 위파사나는 이제 중국의 천태, 티엔타이 천태 학에서 아주 깊게 수용이 됐고 이 부분을 사실 원효도 깊게 수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진여문의 측면에는 지관을 그러니까 여기도 지관, 생멸문의 측면에도 이제 관관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이렇게도 봅니다. 원효는 또 이런 구도, 진여문의 지관과 관관을 두면서도 진여문의 지관을 두는데 특히 이제 수순이란 말을 쓰면서 수순이란 말을 쓸 때는 이제 생멸문의 범주로 대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육바라밀 중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또는 지혜라 할 때 중국의 천태 같은 경우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걸 다 해서 이제 선정, 뭐 반야든 지혜든 이렇게 육바라밀 할 때 앞에 부분하고 이제 뒤에 부분을 다 종합하면서 특히 이제 육바라밀을 지와 관의 압축해서 범주로 만들기도 합니다. 팔정도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원효 역시도 여러분 프린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정관과 방편관이란 말을 이제 원효가 씁니다. 특히 금강산매경론에서 많이 쓰고 대성기실론 소에서도 쓰는데 수행에는 5가지 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대성보살의 6가지 바라밀, 존재 이유이기도 한 수행의 과정이 파라밀타인데 이 사바세계의 고통의 세계를 고통이 살아야 저 언덕인 피안의 세계로 건네주는 뱃싸움과 같은 역할이 이제 보살행위를 할 때 첫째가 보시문이고 둘째는 지계문이고 셋째가 인용문이고 넷째는 정진문이고 다섯째는 지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바라밀에 볼 때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혜는 빼더라도 선정을 지금 지관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통합을 했습니다. 굳이 말하면 선은 지혜, 그 다음에 지혜는 관에 이렇게 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바라밀을 5문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지관문을 수행하는가 할 때 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칠 지자이듯이 모든 경계상을 거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을 향해서 작동하는 마음의 작용 상태를 멈추게 하는 거죠. 이게 사마타관의 뜻을 수순하기 때문이다. 사마타라는 말을 쓴 거는 이제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나중에 위파사나고 관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관이란 말은 볼관자지만 우리가 볼견자, 볼도자, 보일자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관은 뭡니까? 사실 꿰뚫어 본다는 거죠. 뭐 스테어에 응시하다처럼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바켓에 물이 있으면 흔들면 이제 출렁이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저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이는 그 달, 사무친다는 의미에 그 밑바닥 같이 환하게 꿰뚫어 보는 게 관인데 용수보살의 이제 중론에도 뭡니까 중간이라 하듯이 우리가 붓다의 중의 철학이 용수는 공의 철학, 공관 또 뭐 저는 고구려의 그 성랑은 정관, 발을자 정관 중국의 천태는 이제 묘할 묘자 묘관 원효는 조화를 화자 화관 이렇게 보는데요. 관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인연생멸상을 분별하는 것이니 비발사나관의 뜻을 수순하기 때문이다. 비발사는 이제 역시 관인데 어떻게 수순하냐? 따라서 수순한다. 따라간다는 거죠. 수순이란 말은 대상을 향해서 이 두 가지 뜻으로 점점 수습하여 서로 여의지 아니하여 쌍으로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바로 5페이지 마지막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사마타관의 뜻을 수순하여 비발사나관의 뜻을 수순한다는 것은 여기서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번역하여 지라한 것이며 비발사나는 여기서 번역하여 관이란 것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실론을 번역하니까 기실론은 구역 번역은 이제 진제 3장이 번역했고 신역 번역은 실찬한다 3장이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구역인 진제 3장 번역본을 보고 실찬한다 3장 번역본은 유일하게 주석이 이제 뭡니까? 명나라 때 열망소, 대성신 열망소만이 실찬한다 신역에 대한 주석이고 대부분 다 우리 구역을 받습니다. 원효는 다 구역을 받고요. 그 방편관과 정관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관에는 저 말, 즉 범어를 그대로 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사마타라는 말을 뭐 굳이 왜 썼느냐, 비파사나를 왜 썼느냐 하는 그런 의미들인데, 그러니까 요 치관과 관관의 의미를 이제 나눠보면서도 치관과 관관을 이제 진여문에 배대하기도 하면서 대상을 땅에서 이제 수순한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생멸문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원효의 이제 그 수양학이랄까요? 수행관이라 할까 하는 부분이 바로 요 이제 특히 돋보이는 부분이 아까 교리적 맥락과 더불어서 바로 치관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치관에서 특히 방편관과 정관의 구도와 그것의 배치의 문제인데, 큰 틀에서는 이제 원효는 그 뭡니까? 아까 얘기한 그 맥락에서 정멸으로서의 일심을 심진여에 배대를 했고, 열애장으로서 일심을 심생멸에 배대하면서 본법으로서의 일심을 비인비가, 인희도 아니고 과위도 아닌 일심으로서 따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맥락이 이제 기실론의 구도이라면 또 하나는 이제 금강산매경에 나온 일심의 구도를 이제 우주적 마음으로서의 일심이라는 측면하고 세상의 바다로서의 삼공의 측면의 전제 위에서 치관, 쌍운,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를 함께 운용하는 정관, 그러니까 방편관보다는 오히려 정관의 입장에서 자신의 체계를 세워간다는 거고요. 그런 구도는 결국 기신학에서 말하는 일심의 개념하고 삼매론에서 말하는 일미라는 개념을 통섭해가는 그런 구도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정멸과 일심 지원, 달리 말하면 일심 지원을 이 대목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굳이 말한다면 뭐 기실론에서도 불생불멸의 측면을 일심이라 할 때 뭐 생과 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엄밀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어떤 진리는 둥글죠. 둥글다는 말은 사실 이제 아름답다는 말은 알답다에서 나왔잖아요. 알답다. 알이 타원이고 둥글은 것처럼 진리는 사실 둥글죠. 어느 불생불멸의 측면입니다. 원효가 그 금강산매경론에서나 많은 경에서 귀일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귀일심원 요익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건 이제 불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불교 추구에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측면하고 중생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측면을 나란하게 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개를 이제 관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위용법을 쓰면 EA 위 B처럼 이런 용법을 쓰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중생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기 화회. 화정회통의 주말에 화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평적으로 나란히 얘기하면 일심을 그냥 보살의 차원에서 보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측면 하나하고 이후에 중생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한다는 측면을 이렇게 분리해서 본다면 이걸 이제 아니 뭐 이렇게 상구보리 이걸 뭐 하화 중생이라는 말도 쓰고 상하의 구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내외, 내구보리, 뭐 외화 중생 이렇게 볼 수 있고 좌구보리, 우화 중생이라는 말 쓸 수도 있는데 일심이라는 말, 우주적 마음이라는 말 여기 일심을 이렇게 본다면 이 중앙에 구심이 있죠. 저는 이거를 이제 일심 지원으로 보는데요. 일심 지원은 일심 안에 들어있는 구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본래 마음, 물론 일심이 본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한데 불교 마음의 철학에서 제9아마라식이라는 측면을 원효가 금강산매경론에서 금강산매경도 얘기하죠. 이 아마라식이라는 아말라피지냐 이렇게 제9아마라식을 얘기하는 맥락 귀일심원이라는 측면을 얘기하는 맥락을 고려해 보게 되면 귀일심원, 요 일심지원하고 삼공지혜란 말을 쓰는데 여기 요 구심을 일심지원으로 저는 보고 싶고요. 이제 원심을 바로 일심으로 보는데 이 점이 뭡니까? 점들의 연속이 선이 되고 선들의 연속이 면이 되고 면들의 연속이 입체가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구식이고 굳이 말하면 이제 팔식이죠. 제8식이 아레아식이 일심이기도 하고 열애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원효는 일심을 정묘로서 일심하고 열애장으로서 일심을 나눠보기도 하지만 아까 본법으로서 일심이 바로 여기 어떤 부처의 지위이고 부처의 깨침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일심지원도 사실 일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심과 일심지원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심지원 요 지라는 거를 일심 그것의 원천을 대명사로 받으면 뭐 똑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효의 교리상에서 볼 때 기신론 소나 주석에서는 제8아레아식이나 열애장으로서의 일심을 얘기하죠. 정면으로서 일심도. 그런데 금강산매경에서는 분명히 일심지원과 같이 안마라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말하면 본각, 이걸 일심을 진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심지원으로서의 본각과 일심으로서의 진여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를 엄밀하게 나눠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구역유식의 입각에서 원효가 자신의 불교 공부와 철학적 체계를 이미 나름대로 세우고 난 이후에 현장 번역 역주본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자신의 그 부분을 재확인하고 조금 가다듬었던 것으로 보여온다면 그리고 가장 최만년자인 금강산매경론까지 본다면 뭐 화엄경소도 있지만 원효는 구역유식가임에 분명하고 그런 맥락에서 인간의 의식을 9개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둘륜이라고 하는 신라의 유명한 유가로운 기를 쓴 둘륜이나 태현인가요? 태현에게도 그런 인용이 보이는데 원효의 입장이 원효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효는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최동별의. 그러니까 제8 아래야식과 그 체는, 심체는 동일하지만 뜻은 다르다. 이런 구분을 통해서 궁극적 지향은 제9 아마라식과의 소통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둘륜이나 태연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바로 금강산매경론에서 말하는 원효의 대목처럼 일심지원과 일심을 같으면서도 다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상리, 불상잡이란 말을 기준도 쓰고, 뭐 성리학에서 퇴계 일곱 또 뭐 고공 사단 7장에서 쓰듯이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열애장과 섞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정멸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고, 일심과 일심 지원의 관계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까 정멸로서 일심과 열애장으로서 일심도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불교의 구도가 그렇고, 불교 유식의 구도가 그렇고, 그러니까 원효가 이장이라는 그 마음의 철학을 구체화시켰던 책에서도 겉으로 드러내는 혈료문과 드러내지 않는 은밀문의 구도에서도 역시 유식과 열애장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기실론에서는 다시 정멸로서 일심과 열애장으로서 일심의 구도를 다시 설명하고 있고, 최종으로는 아까 과위로서의 심진여와 인위로서의 심생멸을 아우르면서도 그 넘어서는 비인 비과로서의 본법으로서의 일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원효가 추구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가 보이고요. 중생과 부처의 어떤 평등의 측면을 원효가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의 평등성을 지향하면서도 차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원효가. 그런 측면이 원효에 분명히 보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의 마음인 일심지원의 의미를 열어두고 있고, 제9 아마라식을 인정하고 있는 맥락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는 법장과 달리, 법장은 화엄가를 의식하고 화엄가로서의 부분이 있고 이런 의미들이 있지만, 원효는 진식과 망식의 동글할까, 진망화합식으로서 일심을 얘기하는 측면을 충분하게 자신의 기본 숙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균여의 인용의 입각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체동하면서도 별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9 아마라식 내지는 일심 지원 또는 본각으로서의 부처상이라는 부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제9 아마라식의 측면,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제 성철 선사의 도노 돈수론 측면하고 진울의 도노 점수를 얘기할 때 원효나 뭐 퇴계나 성철은 제9 아마라식, 도노 돈수, 이런 부처의 차원, 이런 절대의 차원이라는 부분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율곡이나 진울이나 여기 말하는 이제 뭐 법장이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가급적 평등의 측면 쪽을 더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